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공급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NFT나 우리가 뭐 디파이나 네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애가 누구냐라고 보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NFT,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의 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르게 예전에는 확 올랐다가 훅 꺼졌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과거 2017년 상승장과 지금의 또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생태계 참여자가 바뀌었어요. 참여자, 생태계 참여자? 네. 구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대부분이었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9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체도 그들이 비트코인을 품고 있는 양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한번 저기 그레이스케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들을 보면 여기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수량이거든요. 파란색 그 음영이 수량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파란색 음영이 수량이고요. 노란색은 가격. 노란색은 가격입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이제 상반기 때 대비해서도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많은 수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금들의 93% 정도, 90% 이상이 기관 자금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 참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뭐 코인베이스 아시죠? 코인베이스의 거래 미국에 대금 상장한 가상 자산 거래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고, 네네네. 뭐 나스닥에 상장, 네네네. 올해까지 했던 코인베이스에서의 어떤 거래 대금의 변화만 보더라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Q1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20% 정도였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근데 지금 올해 2분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거의 69%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었다. 근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면 뭐 테슬라도 일부 샀고, 그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 기업도 구매를 했고, 그 외에도 몇몇 스퀘어나 몇몇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했다는 소식은 간간히 듣는데 실제 뭐 코인베이스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어떤 수치를 좀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걸 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도권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네, 그 당시와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네네. 2017년도에는 당연히 이제 뭐 그 당시에도 ETF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신청이 있긴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3년 만에 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사실. 맞아요. 실제로는 3년이 아니라 뭐 훨씬 더 2014년도 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거절이 된 거고. 네네. 지금도 현물 ETF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죠. 최근에 네.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안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물 ETF는 좀 남은 것 같고 선물 ETF가 먼저 됐어요. 먼저 된 이유도 있긴 하고요. 뭐 이따가 한 번 더 다루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죠. 저는 성숙도 면에서 좀 바뀌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엑시 인피니티 얘기하고 그 위믹스 얘기하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 얘기를 하는데 뭐 샌드박스 마찬가지고 디센트럴랜드 마찬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것도 오프라인에 있는 비즈니스와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실제로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왔다. 크립토 비즈니스인데. 근데 우리 2017년도에 좀 생각을 해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ICO라는 게 유행을 했고요. 그렇죠. ICO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제 회사가 A라는 우리 비즈니스를 이제 비전을 이제 내놓고 이 비전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ICO라는 도구를 통해서 토큰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고 이 토큰을 판매를 한 거죠. 토큰을 판매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토큰의 가치도 오를 거야. 저 만들려고 했던 서비스에 이 토큰을 사용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금액을 이제 토큰 자금 조달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많이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나마 의미 있게 비즈니스를 만들었던 몇몇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그래도 굉장히 잘 구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으로 시가총액 3위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을 해놓고 유의미한 서비스를 못 만들었던 거죠. 네. 어떤 꿈을 팔았던 거죠. 네네. 그 대비해서는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꿈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꽤 많은 이제 수익과 레비뉴를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좀 생태계 좀 다른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 그런 게 있을까요? 단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ETF죠. 네, 이게 중요하고 전 시간 문제라고 좀 보긴 보는데 그 SEC가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선물 ETF 승인을 해줬는데 SEC가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명확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본인의 감독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왜냐하면 현물 ETF의 가격은 이제 그 기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격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관할권, 그 감독권을 SEC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EC가 지금 이제 의회에도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감독권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야지 감독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만약에 가격이 조작이 됐거나 뭐 문제를 일으켰거나 하면은 그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권리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물 ETF는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는 경우고 만약에 SEC가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까지 감독권 가지고 오게 되면 ETF도 이제 뭐 승인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시간이 빨라봐야 내년 상반기 정도 올해 안에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의회 입법도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라고 하면 그 이더리움 2.0이에요. 이더리움 2.0 워낙 또 많이 들었었을 텐데 이더리움 성능이 2017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성능이 좋아진다. 수수료가 네네, 낮아진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실질적인 어떤 요소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공급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계속 최저점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없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적다. 그러니까 셀링의 어떤 프레스가 적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이게 이제 어떤 공급 쇼크로 이어지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더리움 2.0이 이제 내년쯤에 이제 진행이 되면 현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매년 이제 440만 개 정도 이더리움이 채굴 보상용으로 주어져요. 그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이 되면 이게 한 15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POW가 없어지는 모델이니까 작업 증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상을 한 100만 개 미만으로만 주더라도 그 POS의 검증자들이 충분히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440만 개에서 100만 개만 줄어들어도 이게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 1%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0.84% 정도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이 이제 희소성 있는 가치라고, 희소성 있는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1.7% 정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매년 1.7% 정도의 비트코인이 늘어난다는 표현이에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금보다도 이제 금이 2% 정도니까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금보다 희소한 가치를 이제 나타낸 이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 미만이니까 만약에 POS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공급 쇼크의 또 결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런던 하드포크라고 해서 3개월 전쯤에 이더리움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 업그레이드 핵심 요소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더리움 사용하면 이걸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사용자들도 내고 네네. DF 서비스도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데 네네. 그 수수료를 이제 과거에 다 채굴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수료를 이제 다 소각을 시킨 거예요. 수수료의 대부분을 일부는 이제 급행료라고 해서 바로 채굴자한테 가는 게 있고 네네. 대부분의 기본 수수료는 다 소각이 됩니다. 그 소각이 된 게 거의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나? 거의 이제 지금 80만 이더, 90만 이더 되고 때론 어떤 날은 이더리움이 그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그 수량보다 이 소각되는 양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NFT든 뭐 디파이든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수수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소각이 많이 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더리움 공급에 있어서 되게 쇼크가 되는 부분들이긴 해서 이게 이제 특정 시점이 돼서는 이제 뭐 지금도 꽤 많이 가격에 반영돼 있긴 한데 가격이 더 반영이 될 요소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채굴을 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상이 안 되고 아예 소각을 해버린다. 그 수수료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두 개가 좀 섞였는데요. 채굴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을 주는 거는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 발행을 해서 주는 거는 현재 한 440만 개 정도가 매년 나가는데 2.0이 되면 100만 개 정도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이제 소각이 되는 거는 원래 채굴자들이 보상을 두 가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발행되는 것도 받고 수수료도 받는데 맞아요. 그 수수료가 이제 채굴자한테 가지 않고 지금 소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각된 수량이 지금 너무 커서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어떤 공급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있다.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선행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채굴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네, 그런 뭐 보상 그게 있고 추가적으로 수수료 여기까지 나와야지 나한테 돌아가는 보상은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한테 받는 보상은 네. 더 줄어드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호재로 인식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호재로 인식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채굴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 받은 것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수익이 더 커지는 효과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이 채굴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2.0이 되면 아예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는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뭐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네. 네트워크를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어떤 보유량, 지분의 크기에 의해서 네네.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단계, 그러니까 POW에서 우리가 POS로 바뀐다라고 표현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바뀌는 과정이 이제 내년에 있고 그렇게 돼야 좀 수수료도 낮아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더리움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D앱들, 서비스들 있잖아요. 원활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투자자들은 뭐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니 뭐 가격이 오른 것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활성하게 잘 이게 이용이 되고 뭐 NFT가 나오고 수많은 맞습니다. 서비스들이 이제 기반이 되니까 사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이런 NFT나 우리가 뭐 디파이나 네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애가 누구냐라고 보면 많은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요. 이더리움인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그런 것들이 다 행해지는 거죠. 네, 대부분 한 80% 이상, 90% 가까이가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 이더리움이라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형태로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 네. 그런 코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 같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총액 1위, 2위 그런 암호화폐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로 이제 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대로 좀 리스크, 약간 이런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늘 항상 갑자기 다가오는 그게 맞는데요. 네네. 아주 우리 근처에 있는 리스크는 일단 세금 이슈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네네.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유예한다, 이게 아직 결정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일부를 매도를 해서 내년 세금을 할 때 좀 피하고 싶은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도를 언제 할까, 뭐 11월 할까, 12월 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매도 압력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엄청 높았는데. 예전에 높았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디에 미치냐? 우리가 말하는 김치 코인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한국 유저들이 대부분 이제 거래량을 차지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고래들이나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좀 매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연말에 좀 있을 수 있는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심해야죠. 네.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투자님이 한국 김치코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매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연말에? 내년에 세금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네. 그리고 17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18년도에 이게 급락을 한 이유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좀 이유가 첫 번째 존재했고요. 베이스에 네네. 좀 깔려 있었고, 네네네. 뭐 17년도 내내 금리가 인상되고 있었는데 18년도에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시장의 메시지 나오면서 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두 번째는 ICO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SEC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 행위로 간주를 한 거예요. ICO를 못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 이제 대부분의 자금들이 ICO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멈춰진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시장 하락의 중요한 이제 트리거가 된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두 가지의 이슈들이 우리가 계속 예민하게 주시해야 될 부분 같긴 해요. 금리 인상, 아직 뭐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부터 자금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하면 또 크립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SEC가 지금은 ICO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SEC가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은 저거예요. 디파이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이거든요. 디파이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파이낸스. 네,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좀 부르니까 네, 좀 그렇게 좀 불러요. 이제 디파이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면, 그러니까 크립토 금융인데 크립토로 하는 파이낸스잖아요. 네네네. 주인 없는 크립토 금융이라고 불러요. 네, 탈중앙화 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크립토 금융을 하면 그건 디파이가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어떤 회사가 크립토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우리가 네네. 그 C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센트럴라이즈된 파이낸스라고. 네네네. 디파이는 이제 순수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코드만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파이낸스 금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SEC가 가장 겨냥하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해서 규제를 강하게 때리게 되면 디파이가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탈중앙화된 금융 인프라잖아요. 금융 인프라의 하나의 흐르는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 그 이미 전통 금융에서 이 금융이란 인프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돈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파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1달러에 달러라고 한다면 네.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그런 코인이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정확히 가치가 안정화된 토큰. 네네. 보통은 달러에 많이 고정이 되어 있긴 하죠. 정확히 이게 패깅 고정이라기보다는 이 달러의 가격이 최대한 추정하게끔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다라고 이제 발행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시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1달러와 거의 뭐 유사하게 그쵸 네, 거래가 맞습니다. 되는.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앞으로 그런 악재이긴 할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악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네네.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네네.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하고 내년 뭐 6월달 이렇게 예상을 시장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보다 너무 빨라졌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약간 좀 요즘도 워낙 정보들이 빨라가지고 음. 웬만하면 시장에 선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좀 그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산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행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왜 SEC에서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렸냐면, 이게 그 SEC에서 계속 그 파트는 이제 지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하게 예상치부터 강한 조치가 나오면 그때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장우 교수님 모셔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NFT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허황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이 암호화폐가 뭐 사기다, 난 믿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간 이런 사이클을 지켜보면은 점점 우리 생활에 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장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